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고 찬바람도 강하게 불어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폭설로 항공기 400여 편이 결항됐고 계량기와 수도관 동파 신고는 130건이 넘었습니다. 서울의 한 고시원과 대전의 빌라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강추위에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거취 문제를 두고 갈등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또 국민의힘 내 분란이 봉합 국면에 맞은 건지 주목됩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의 분수령이 될 뉴햄프셔주 경선이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실상 대선 후보 확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군 24명이 사망했습니다. 개전 후 하루 최대 사망자가 나온 건데 그럼에도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강 한파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남 서부 지역과 제주도에는 최대 37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폭설 때문에 항공기 400여 편이 결항되고 바닷길도 막혔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안정모 기자가 전합니다. 치워도 눈이 계속 내려 쌓입니다. 어제까지 20cm 넘게 눈이 쌓인 전북 정읍 시내입니다. 곳곳에서 빙판길 접촉 사고가 나고 고장 신고가 잇따르면서 견인차 기사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어제만 한 30건 하고요. 오늘은 한 오전에 한 40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바빠가지고 먼저 가보겠습니다. 호남과 충남,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계속되면서 기상청은 대설특보를 발효했습니다. 오늘 오전 5시를 기준으로 전라도 순창에 32.1cm, 제주도 사제비에는 37.5cm의 눈이 쌓였습니다. 이에 하늘길도 바닷길도 막혔습니다. 강풍주의보까지 내린 제주에서는 국내선 390편을 포함해 모두 408편이 결항했고 2만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군산에서 어청도, 제주에서 해남 우수영 등을 오가는 71계항로 여객선 93척은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설특보를 발효한 충청권, 전라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오늘까지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습니다. 강추위로 인한 동파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중대본은 어젯밤 11시까지 잠정 집계된 시설 피해는 모두 130건으로 모두 계량기와 수도관 같은 수도시설 동파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강수위에 전국 곳곳에서는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는 화재로 거주민 15명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고 대전의 한 빌라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이 내용은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시원 내부 벽이 새까맣게 탔습니다. 각종 생필품도 불에 타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소방대원들이 분주하게 화재 감식을 진행합니다. 어젯밤 9시 3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50분 만에 진압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고시원 거주민 15명이 이렇게 세간살이를 그대로 내비두고 급히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한파에 꼼짝없이 거처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주민들은 구청이 제공한 임시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연기가 애초에 많이 나가지고 오늘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으로 인근 모텔이나 여관 쪽으로 보통 숙소 배정을 한다고는 하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뿌연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빌라 3층으로 소방대원들이 올라갑니다. 주민들은 빌라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상황을 지켜봅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3층 빌라에서 불이 나 주민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집에 안방에 불이 났다고 신고 들어왔습니다. 아직 둘 다 중이에요. 불은 20분 만에 잡혔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기 화성의 한 화물 운반대 야적장에서도 불이 나 50대 남성이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밤사이 전국 곳곳에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군 2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선 개전 후 하루 최다 사망자가 나온 건데요. 그럼에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쟁을 멈출 뜻이 없어 보입니다. 보도에 이교욱 기자입니다. 가자지구에서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병사가 주둔하고 있던 곳에 하마스가 유탄을 쏴 이스라엘군 병사 21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다른 전투에서도 장교 3명이 사망해 하루에만 이스라엘군 2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개전 후 최다입니다. 이스라엘군 사령관은 부하를 잃어 고통스럽다며 침통함을 숨기지 못했지만 ביום הזה אנחנו חשים את מחירה הגדול והכואב של מלחמ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쟁을 멈출 뜻이 없어 보입니다. אנחנו מרכינים ראש לזכר נופלנו, ועם זאת איננו לרגע מפסיקים לחתור ליעד שאין לו תחליף. 오히려 가자지구 최대 병원인 나세르 병원을 탱크 등으로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بقول لك المستشفى على شفا حفرة من الانهيار أو خلاص تقريبا انهارت كلنا انهارنا المستشفى تقريبا واقعة. 이스라엘은 미국과 EU의 휴전 구상안인 전후 두 국가 해법에 거듭 반대 입장을 내고 있고 하마스 측도 이스라엘의 2달 휴전 제안을 거부하면서 가자지구의 포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의 분수령인 뉴햄프셔 경선이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 투표가 마감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확정 여부에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최중락 특파원. 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뉴햄프셔 경선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현지 시각으로 오전 6시 시작된 투표는 잠시 후 저녁 8시까지 이뤄져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경선은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사퇴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헤일리 전 유엔 대사 양자 대결로 진행돼 결과도 곧 나올 예정입니다. 투표는 민주당과 공화당 경선에 한 표를 행사하고 무소속 유권자도 하나를 선택해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프라이머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가운데 현재 이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첫 경선 지역을 뉴햄프셔주에서 사우스 캐롤라이나로 변경했기 때문에 현재 비공식적으로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투표용지에 후보 이름을 직접 쓰는 방식의 투표를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득표할지가 관심입니다. 네, 공화당의 두 번째 대선 후보 경선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여기서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이번 공화당 경선의 관전 포인트는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두 자릿수 앞서면서 사실상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지 여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경선에서 아이오와주에 이어 과반을 차지해 사실상 공화당 경선을 종료한다는 전략인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think it's going to hurt her. But we have great support, and most of the people that pulled out have already supported me, so it's actually quite nice. 반면 벼랑 끝에 몰린 헤일리 전 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거나 근소한 차로 좁히면서 경선을 끝까지 간다는 계획입니다. I'm running against Donald Trump, and I'm not going to talk about an obituary just because y'all think we have to talk about it. I'm going to talk about running the tape and saving this country. 따라서 뉴햄프셔 경선이 공화당 후보 결정의 분수령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지지층을 모두 결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52.3%로 헤일리 전 대사 36.7%를 두 자릿수 이상으로 이기고 있어서 그 결과도 주목됩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가 된다면 이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과의 재대결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이 전망은 어떻습니까?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여론조사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 민주당으로서는 일단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버드대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양자 가상 대결 시 지지율은 각각 41%와 48%로 집계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헤일리 전 대사와의 경쟁에서도 각각 38%와 41%로 3%포인트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응답자의 55%,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 시 중도 성향의 제3후보에 대한 지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서 이 또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소속을 포함한 다자구도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이 분산되면서 바이든과 트럼프 격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 위협 발언과 최근 북한의 군사 동향을 매우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군사태세 변화와 관련해 매우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한반도에서 유지하고 있는 방위태세가 그 위험에 대응하는 데 적정하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청년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숭실대를 찾아 대학생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군부대를 방문해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청년 공약을 발표합니다. 지난해 7월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 대응과 관련해 법원이 전 충청북도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오늘 결정합니다. 이들은 사고 당시 침수 우려가 컸음에도 궁평 이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2020년 1월에 재판부가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점 등을 들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저희가 어제 아침 전해드린 충남 서천 특화시장에서 난 불은 9시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화재로 200개가 넘는 점포가 불에 탔는데요. 설 대목을 앞두고 상인들은 그야말로 망연자실, 절망에 빠진 상황입니다. 현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적극적인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수산물 1층 점포에서 불길이 시작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충남 서천 특화시장의 불은 9시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조립식 패널 구조 탓에 불길의 확산이 빨랐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맨발로 와서 보니까 이미 불길은 많이 솟았더라고요. 저쪽에서 활활 타고 밑에서도 이제 이쪽 일반동에서도 불이 타는 걸 봤거든요. 이번 화재로 전소된 점포는 전체 292곳 가운데 227곳. 경찰과 국과수는 오늘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는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설 대목을 앞두고 생계수단을 잃은 상인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조기, 마른 거, 화로 이런 거를 물품 구매를 많이 해놓고 냉장고 진열 상태에서 완전 100% 전소가 돼서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 재난지역 선포 가능성도 언급하며 상인들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아주 필요한 거를 바로바로 다 지원해드릴게요. 대통령님 도와주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먼저 지원할 계획이고 충남도도 상가당 200만 원씩 긴급 재해구호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배달 플랫폼 업계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이 이용자들의 주문 취소 책임을 사실상 소상공인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내부 시스템, 즉 알고리즘을 바꾼 뒤에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뒤늦게 한 업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설이 내리던 지난 17일 저녁. 서울 안암동의 한 치킨집에 배달의 민족을 통한 주문이 밀려듭니다.
하지만 굳은 날씨 탓에 배달기사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음식만 쌓여갑니다. 빠르면 30-40분 안에 다 완료가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1시간, 2시간이 돼도 완료가 안 되는 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조리된 지 약 2시간 된 치킨입니다. 주문 들어온 16건 가운데 6건이 배달되지 못했는데 평소에 비해 약 3배 늘어난 양입니다. 배민 측은 배달 지연으로 주문이 취소됐을 경우 음식값을 점주들에게 보상해왔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배민 측은 지난달 점주들에 대한 보상액을 줄이기 위해 내부 시스템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악천후 때문에 배달기사가 잡히지 않으면 점주들은 음식을 만들지 않고 조리대기를 해야 하는데 기존보다 이 시간을 늘린 겁니다. 문제는 조리대기 상태에서 음식을 미리 만들고 긴 시간을 기다리던 이용자가 갑자기 주문을 취소했을 경우 책임은 모두 소상공인의 몫이라는 점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에 2건밖에 조리를 못 하는데 뭐 배달원분들이 3분, 4분이 와 계시면 뭐 오롯이 다 저희 때문에 지연되는 거라고 배달의 민족 측에서는 저희한테 또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일부 점주들은 시스템 변경 사실을 제대로 통보받지도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다 보상해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보상하기 어려운 것도 대체가 늦어지고 라이더분들이 안 나오시니까. 배민 측은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려는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14만 점. 관세청이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적발한 이른바 짝퉁 밀수품이 14만 점이 됩니다. 해외 유명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국내 제품 모조품들도 수두룩했습니다. 게다가 피부에 닿는 액세서리계에서는 기준치를 한참 넘긴 발암물질도 검출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롤렉스 등 명품들이 빼곡하게 널려 있습니다. 모조품, 소위 짝퉁들인데 지갑, 귀걸이에서부터 선글라스, 가방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관세청이 지난해 11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통해 적발한 물품인데 유명 브랜드 짝퉁들이 무려 14만 점에 달합니다. 피부에 직접 닿는 액세서리 등 25개 제품에서는 발암물질도 다량으로 검출됐습니다. 적발된 귀걸이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930%를 넘긴 카드뮴이 검출됐고 명품 가방에서도 기준치를 훨씬 넘긴 납이 발견됐습니다. 이번 압수품에서는 삼성과 카카오 등 국내 브랜드 모조품도 460건 넘게 포함됐습니다. K브랜드 모조품은 구분이 쉽지 않아 소비자가 정품으로 오해하고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고물가 속에 2030을 중심으로 해외 직구 수요가 늘다 보니 지난 4년간 적발 건수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진품의 경우에는 가격이 한 20-30만 원 하는 거라면 짝퉁 같은 경우는 뭐 10만 원대 이렇게 저가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블랙 프라이데이 등 직구가 늘어나는 시기 단속을 늘리는 한편 K브랜드 모조품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최근 한국거래소 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주식 거래를 하다 제재를 받은 데 이어 금융감독원 직원들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아 엄격하게 주식 투자를 제한하고 있지만 공모주만 골라 청약을 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증권 계좌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주식 매매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금융감독원 직원은 8명입니다. 금융사나 관련 업종 임직원들은 자신의 명의 한 개 계좌로만 주식을 매매해야 하고 분기별로 거래 현황을 보고해야 하지만 적발된 인원들은 보고를 누락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복수의 계좌로 주식 매매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들에게 1인당 70만 원에서 최대 450만 원까지 총 1,3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특히 이 중 한 명은 공모주를 청약받고 신고 계좌로 이체해 매매하려 했지만 전산 장애 때문에 공모주 청약 계좌로 매도했다고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선위 측은 금융당국 직원이 매번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국거래소도 임직원 39명이 주식 매매 규정 위반으로 적발돼 6,2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거래소는 이들의 자체 징계도 내렸는데 한 명이 감봉 9개월 처분 받은 것을 빼면 대부분 주의나 경고 등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습니다. 규제 당국이 스스로 잘 지켜야지 민간 금융기관에서도 이게 준수가 되는데 금융감독당국에서 해당 직원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하는 그런 솔선수범을. 금감원은 금융위 처분이 결정되는 대로 내부 징계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어제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스타일로 등장한 유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밝히도록 하겠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유 씨의 프로포폴 투약은 오랜 기간 알아온 우울증 등으로 인해 의사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가족 명의로 수면제를 구매한 건 처방전에 따라 약사에게 구매한 것이고 대마 흡연과 관련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지인에게 권유하거나 수사와 관련해 지인들에게 증거를 없애도록 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프로포폴을 180여 차례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40여 차례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배우 한소희 씨가 SNS에 헐리우드 배우 나탈리 포트만과의 사진을 올리고 꿈이 이뤄졌다는 글을 올려 화제입니다. 이틀 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오뜨꾸띠르 쇼에 참석한 한소희 씨. 이날 평소 몹시 사랑하는 배우 나탈리 포트만을 만나 나란히 사진을 찍는 감격의 순간을 보냈다고요. 한 유명 패션 매거진은 패션쇼장을 빛낸 두 사람의 깜짝 만남을 소개하기도 했는데 한소희 씨는 나탈리 포트만에게 귓속말로 친밀감을 표현했고 나탈리 포트만은 정말이냐고 놀란 뒤 한결 편안한 포즈를 취했다고 하네요. 성공한 덕후가 된 한소희 씨의 기분 좋은 떨림이 사진에서도 느껴집니다. 나루히토 일왕의 외동딸 아이코 공주가 4월부터 일본 적십자사로 출근합니다. 일본 현지 보도에 따르면 오는 3월 대학을 졸업한 후 촉탁직원,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는데요. 재해구호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에 공헌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전해집니다. 아이코 공주는 겸손한 성격과 소박한 모습으로 일본 국민들에게 인기가 높은데요. 차기 일왕으로 적합하다는 여론도 있지만 남성만 왕위를 계승하는 현재 일본 왕실 규정에 따라 왕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요. 이번 아이코 공주의 일본 적십자사 근무 소식에 현지 누리꾼들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훌륭한 선택이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갈등 상황이 노출되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났습니다. 충남 서천의 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함께 찾았는데요. 정면 충돌 이틀 만에 두 사람이 직접 한자리에서 만났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90도로 깍듯이 인사했고 윤 대통령은 어깨를 툭 치며 친근감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전정인 기자가 전합니다. 거센 눈바람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기다리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이 나타나자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합니다. 윤 대통령도 악수를 건네고 한 위원장의 어깨를 툭 치며 친근감을 표합니다. 한 위원장의 거치를 놓고 정면 충돌했던 두 사람이 충남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사고 현장을 돌아보며 피해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한 발자국 뒤에 떨어져 보고를 들었습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외부 공식 일정이 없었지만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직접 현장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먼저 도착한 한 위원장은 대통령과 동행을 위해 한파 속에서 15분간 대통령을 기다렸습니다. 갈등설이 불거졌던 두 사람이 화재 현장에서 전격적으로 만남을 가지면서 고조되는 당정 갈등을 봉합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서천 화재 현장을 점검한 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대통령 전용 열차를 타고 같이 서울에 올라가자고 권유했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자리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며 함께 기차에 올랐다는데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두 사람이 열차에서 어떤 얘기를 나눴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도형 기자입니다. 현장 점검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화재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먼저 열차로 같이 갈 수 있으면 가자고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 위원장이 자리가 있냐고 물은 뒤 함께 전용 열차에 탑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역에서 내린 한 위원장은 갈등이 봉합된 거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변함없는 신뢰를 갖고 있단 말로 가름했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상경하는 열차에서 주로 나눈 대화는 민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주로 민생에 관한 여러 가지 지원책에 대한 건설적인 말을 했다며 자신은 잘 들었다고만 짧게 덧붙였습니다. 다만 갈등의 도화선이 됐던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 문제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강조하면서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사실상 이틀 만에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N 뉴스 김도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만나 사태 수습에 물꼬를 트긴 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 리스크인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해결 방법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한다는 의견과 지금에서 하는 사과는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민지숙 기자입니다. 대통령과 함께 서울로 돌아온 한동훈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냐는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그 여사 명품백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를 둘러싼 당정 갈등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해법을 두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연이틀 명품 가방 논란을 몰카 공작으로 규정하며 피해자의 사과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당내에선 이미 국민들 마음속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김 여사의 사과는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대통령실이 명확한 입장 정리에 나서야 한다는 반론도 거셉니다. 진정 어린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몰카 공작에 대해서는 그건 그것대로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또 그 가방에 대해서는 가방 나름대로 설명이 필요하다는.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정면 충돌하는 상황에 민주당은 김 여사의 사과는 필요 없고 특검을 받으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김 여사 이슈 등으로 한동훈 사퇴론을 처음 꺼냈던 이용 의원이 돌연 기자회견을 취소하면서 총선을 위해 당내 확전을 자제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이의 갈등이 이틀 만에 사그라지는 모양새입니다. 국회팀 장명훈 기자와 자세한 내용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장 기자, 우선 어제 이 두 사람이 직접 만났지 않습니까? 네. 앞서 저희가 리포트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제 상황 좀 화면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어제 영하 10도를 비터는 한파였죠. 서천은 더군다나 눈도 많이 왔었는데요. 화재 현장에 도착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모습을 잠깐 보시면요. 이 맹추위 속에 얇은 민방위복만 입고 추위에 덜덜 떨면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어제 저 화면을 보면은 굉장히 날씨가 추웠잖아요. 네네. 얇은 민방위복만 입고 조금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인데 이 대통령과의 만남이 미리 사전에 좀 조율이 되어 있었습니까? 네, 어제 오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낮 1시쯤 화재 현장을 방문하겠다는 일정이 잡혔고요. 네. 이어서 윤 대통령의 방문 일정이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공지가 됐습니다. 당초 알려지기에는 3시였는데 대통령실이 시간을 앞당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위원장 역시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만남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대통령실에서 시간을 한동훈 위원장에게 최대한 맞춰준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걸 정리해보면 대통령실이 한동훈 위원장 일정에 시간을 맞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지난 21일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거부한 날부터 참모들은 윤 대통령에게 갈등을 조기에 수습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갈등이 심화한다면 대통령의 리더십 손상도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친윤계 의원들의 전방위 설득에 완강한 입장을 고집하던 윤 대통령도 결국 갈등 봉합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비대위원장과의 갈등으로 소모전이 계속되면 총선을 앞두고 당이 버틸 수 없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잠깐 설명을 해드렸지만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도 하루 만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던 친윤계 의원들이 침묵했습니다. 네. 한 위원장을 몰아세우던 이용 의원 등 친윤계 의원들은 당초 예정했던 비판 기자회견을 취소했고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도 갈등 진화에 나섰습니다. 우리 한동훈 위원장께서도 이걸 몰카 공작이라고 정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 인식에 다름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갈등의 단초가 됐던 김경률 비대위원도 SNS에 해명글을 올렸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두고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를 언급한 건 국민 감정선이 건드려지면 이성의 문이 닫힌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지 김 여사를 직접 비교한 건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인데요. 당 관계자는 논란의 발언이 자꾸 회자되는 게 좋지 않다고 보고 내린 것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갈등이 시작된 이 근본적인 원인은 아직 해결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충돌의 근본적인 원인들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통령실이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가 핵심인데요. 당내에서는 여전히 친윤 중심의 사과 불가론과 수도권 비윤 위주의 사과나 해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도 불씨입니다. 김 의원이 자신의 거친 언행에 대해 거듭 사과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비대위원 사퇴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김 의원이 사퇴한다면 한 비대위원장 리더십에 금이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부담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네, 혼란스러운 여건 상황이 조금 수습은 됐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상황은 좀 어떻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대통령실과 한 비대위원장 측 모두 어떤 조치를 내놓긴 해야 되는 건 분명한 상황입니다. 당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 비대위원이 직을 내려놓은 뒤 공정한 룰을 통해 경선을 치르고요. 대통령실은 김 여사에 대한 일정 수준의 메시지를 내놓는 타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대통령실과 한 비대위원장 측에도 이미 이 같은 절충안이 전해진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한 비대위원장이 결단을 내리고 대통령실도 이에 상응하는 김 여사 관련 메시지를 내놓는 방식이 공멸을 피하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장명훈 기자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 비례의원들이 연일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비명 사냥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이 때문에 친명, 비명 간 갈등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도부가 출마 선언 때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을 자제하라며 경고에 나섰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양이원영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곳. 비명계로 분류되는 양기대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경기 광명 을입니다. 양희 의원은 민주당답지 않은 정치인이라고 양 의원을 직격했습니다. 왜 지난 대선 시기에 제대로 된 유세 한번 하지 않으셨습니까? 당대표 체포 동의안에 왜 가결표를 던지셨습니까? 그러면서도 비명계 지역구를 고른 게 아니냐는 비판에는 양 의원이 비명계인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다른 친명 비례 이수진 의원도 애초 준비했던 서대문 갑 출마를 접고 비명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 중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에 배신과 분열의 상처를 주면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출마하겠다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두 사람 말고도 재선에 도전하는 친명 비례의원들 가운데 비명계 현역 의원의 지역구로 향한 사람은 5명 더 있습니다.
갈등이 사그라지지 않자 민주당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분열을 우려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비방보다는 공정하고 보다 발전적인 경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공천관리위원회가 경쟁을 관리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이명백 민주당 공관위원장 역시 일부 후보자들 사이에 인신공격과 상호 비방이 있다는 걸 잘 안다며 단호하고 엄격하게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 민주당 탈당 3인방의 미래 대연합 간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계열의 두 당이 먼저 통합하고서 이준석 개혁신단 등 다른 제3지대와 통합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탈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미래 대연합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 미래가 이르면 이번 주 통합 선언에 나섭니다. 미래 대연합 측이 이번 주 안에는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새로운 미래 측도 수긍한 겁니다. 제3지대 내 민주당 계열인 만큼 정치적 입장의 차이가 크지 않아 선통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듣기로는 아마 두 당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그래서 가능하면 창당대회를 동시에 같이 하는 그런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빅텐트 구성의 데드라인도 제시됐습니다. 2월 말 3월 초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 기호 결정해야 되고. 다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빅텐트의 골든타임은 지났다며 여전히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3지대 세력과 온도차가 여전해 빅텐트 움직임의 속도가 붙더라도 당대당 통합이 될지 선거연대에 그칠지 줄다리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정부가 10년 만에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합니다. 그럼 휴대전화 가격은 대체 언제, 얼마나 내리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당장은 휴대전화를 싸게 사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은 휴대폰을 팔 때 적용하는 추가 지원금의 한도를 정해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사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소비자들은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사 간 경쟁이 치열해져 스마트폰을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통신사에서 돈을 더 주면 저희가 쓰는 스마트폰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해 실제 폐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 이전이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지만 통신사들이 지원금을 당장 높이긴 쉽지 않습니다. 공시지원금은 통신사 마케팅비와 제조사 판매 장려금이 결합된 구조로 시장 경쟁 상황에 따라 금액과 비율이 달라집니다. 시장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특정 단말기에 한다는 것은 전체 사업 계획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고급 사양을 가지고 있는 좀 중저가 단말기라 이런 걸 출시하는 경우 좀 낮아지게 될 거고, 제조사 장려금이라는 게 높여서 이렇게 또 지급을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수단들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직접적인 방법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단통법이 사라지기에 앞서 이용자 차별을 막을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 강화를 발판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 시장과 산업의 제도약을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임 2년 차를 맞은 서유석 회장은 지난 한 해 시장과 산업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건이 많았다며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투자업계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새로 등록하는 법인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기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또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신규 대출을 받아서 기존 잔액을 상환하더라도 이자 소득 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예고된 대로 내년 5월 9일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거래 절벽으로 약 16,000개의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4,000여 곳이 폐업하고 1,400여 곳이 휴업에 들어갔는데요.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인데 매일 공인중개사무소 43곳이 아예 문을 닫거나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큰 덩치에 귀엽고 애교 있는 행동으로 우리 국민들을 즐겁게 해준 푸바오가 4년 만에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푸바오는 중국으로 건너가 짝을 만나고 가정을 꾸릴 예정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배를 드러내고 눈을 맞으며 대나무를 씹어먹는 푸바오. 하얗게 내린 눈이 신기한지 우리 안을 뱅글뱅글 돌며 놉니다. 푸바오가 한국에서 맞는 겨울은 이번 겨울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관람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중국 판다 푸바오가 오는 4월 중국으로 돌아가 쓰촨성 자이언트 판다 보전연구센터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합니다. 멸종위기종 협약에 따라 만 4세인 오는 7월 20일 전에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자이언트 판다는 4살쯤 되면 다른 판다와 짝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푸바오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중 친선 도모의 상징으로 보내온 판다 러바오와 아이바오 사이에서 지난 2020년 7월 20일 태어났습니다. 갓 태어났을 때는 털도 없던 판다였지만 엄마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무럭무럭 자라 100일이 되어서는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뜻의 푸바오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관람객들에게는 사랑을 받는 덩치 큰 판다지만 사육사에게는 팔짱을 끼고 애교를 부리는 영락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용인 푸씨, 푸공주, 푸뚠뚠 등의 애칭으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4월 초 중국으로 이동하는 푸바오는 검역 관리를 위해 3월 초까지만 일반에 공개되고 이번 주말부터는 오후 시간에만 볼 수 있습니다. 가기 전에 일단 건강관리 상태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건강관리에 집중을 할 예정이에요. 푸바오가 가급적이면 좀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푸바오는 돌아가지만 푸바오의 부모는 15년 동안 한국에 살기로 하면서 2031년까지 푸바오의 쌍둥이 여동생은 2027년까지 한국에 남아 푸바오 빈자리에 아쉬움을 달랩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영특하면서도 하는 짓이 잔망스럽기 그지없는 견공들. 얼마 전엔 우리에서 나와 한바탕 사고를 친 허스키를 소개했는데요. 오늘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인 또 다른 허스키 이야기입니다. 늠름하면서도 귀여운 4살 배기 허스키 코비. 최근에 아주 큰일을 해냈답니다. 지난달 마당에 구멍을 파는 코비를 발견한 반려인 벨. 평소엔 코비가 잘 하지 않던 행동이라는데요. 그랬던 코비, 일주일 뒤 같은 장소에서 또 한 번 땅을 파헤치고 짖기 시작했답니다. 이상함을 느낀 그녀가 해당 장소를 확인해보니 놀랍게도 그곳에서 저압가스가 노출되고 있었다고요.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은 벨은 이 이야기를 SNS에 공유했고 금세 화제가 됐습니다. 동물보호단체로부터 영웅견상을 받았다는데 충분히 그럴 만한 일이죠. 휠체어를 탄 영국의 모험가가 앉은 채로 남극을 횡단한다는 위대한 도전에 나섰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 이번이 처음도 아니라는데요. 이 남자가 투혼을 불사르는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8년 전 암벽 등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영국 출신 모험가 데런 에드워즈. 특수 목발을 착용한 채 오직 상반신만으로 움직이는 스키에 올라탔는데요. 올해 말까지 총 333km 거리를 가로지르는 남극 횡단에 나섰습니다. 만년설 트레킹, 카이악 항해와 월드 마라톤 챌린지 등 이미 숱한 탐험을 마쳤는데요.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 삶의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이번 도전 역시 척수 손상 치료 연구에 쓰일 기금 모금을 위한 거라고요. 그의 이유 있는 무한 도전을 응원합니다. 멕시코에서는 모두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한 주인공이 기나긴 호송길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호위에 나서고 피켓 시위와 응원전도 펼쳐졌는데요. 시끌벅적 현장의 주인공 정체를 알아봅니다. 성인 키를 훌쩍 넘는 커다란 컨테이너가 조심스레 옮겨집니다. 경찰차까지 동원돼 한바탕 호송작전에 나설 기세인데요. 안에 대체 뭐가 있는 걸까요? 컨테이너 위로 빼꼼 고개를 내민 주인공은 바로
기린입니다. 오늘은 기린 베니토가 멕시코 푸에블라에 있는 사파리로 이사가는 날인데요. 그간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가 동물보호단체의 반발로 이번 이동이 결정됐답니다. 장장 50시간에 걸친 대장정에 나설 베니토. 하지만 그 끝엔 아늑한 보금자리와 7마리의 친구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무사히 편안함에 이르길 바랍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연일 북극발 한파가 기승입니다. 오늘 아침도 어제만큼 추운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현재 대관령의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30도 가까이 달하고 있고요. 서울도 영하 11.1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17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칼바람이 불면서 온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이번 한파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한편 호남과 제주로는 눈구름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1에서 2cm의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호남 지역은 오늘 오전까지, 제주는 내일까지 눈이 더 이어지겠고요. 앞으로 제주 산지에 최고 20cm, 호남 서부에도 많게는 최고 10cm의 눈이 추가로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요. 제주와 해안가를 따라서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15.9도, 대전 영하 10.9도, 대구도 영하 8.1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영하 4도, 대구 0도로 어제보다는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지만 여전히 춥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전국이 맑은 가운데 평년 이맘때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